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독서의 계절 9월입니다. 해마다 가을이 오면 책 한두 권 읽을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많고 자녀에게도 독서를 권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살기에 바빠서 자녀들은 과외 공부와 입시, 취업 준비로 책을 손에 잡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책 말고 어디서 멘토를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리 무심하게 있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독서의 계절을 맞아서 자녀들이 실증 내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진정한 독서법은 없을까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지연 대구 경북 인문학 협동조합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재희 추리소설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준채 대구교육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윤 교수님은 독서교육을 전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손미란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손 선생님은 명저 읽기와 글쓰기를 10년 동안 강의하고 계십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패널들께서는 매일같이 책과 함께 생활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널들은 나에게 이 책 읽기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나에게 책 읽기라는 것은 무엇인지,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배지연 선생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도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네. 그때 책 읽을 때마다 뭐 빨간 머리앤이나 데미안을 만나게 되면 네. 그들과 매우 비슷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네. 또 어떨 때는 그들과 너무 다른 또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일입니다. 텍스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 자기도 몰랐던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됐고 또 나아가서는 나와 다른 타자를 네.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정말 책 밖의 세계, 실제 사회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글쓰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죠. 김재희 작가님은 추리소설을 쓰시는데요.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겠죠? 네, 사실은 조금 고백을 하자면 네. 저조차도 요즘 그 유튜브나 영상 사이트를 책과 함께 보지만 네. 그래도 예전보다 책 읽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즘 날이 선선해지니까 또 네. 책을 지금 쌓아두고 읽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니까요. 네. 근데 책은 그 영상이나 이런 그런 영화 드라마와 다르게 저 혼자 상상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네. 그 제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독서를 통한 상상은 다른 분들과 다를 거라 생각해서 그게 굉장히 큰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요즘 그런 독서의 재미에 슬슬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죠. 윤준채 선생님은 그 독서 교육법을 이제 전공을 하고 계시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계시는데 또 선생님 자신도 책을 많이 읽으시고 또 과거에도 읽으셨겠죠? 예, 저도 뭐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책 읽기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와 또 다른 나와의 대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대화. 이런 것이 저희 책 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자아를 만들고 세상을 보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계몽의 대상이 아닌 계몽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계몽의 대상이 아닌 계몽의 주체가 되어야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에게 독서란 계몽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끊임없는 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손미란 선생님도 10년 동안 명저 읽기를 강의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신데요. 강의를 하시면서 또 본인도 책을 뭐 많이 읽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네. 학생들하고 똑같이 읽으시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이제 읽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책 읽기 방식하고는 사실 네. 조금 다르게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에게 책 읽기는 공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책을 많이 읽고 있는가라고 말한다면 책은 읽고 있으나
내가 좋아하는 책은 잘 읽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연구를 위해서 읽는 책과 아, 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읽는 책은 제가 좋아하는 책 읽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에게 이 책이 놀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적어도 저에게 책 읽기는 적어도 학생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이게 꼭 공부나 무언가의 어떤 압박감에 의해서 꼭 읽어야 되는 것만이 아닌 내가 지금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재미가 될 수 있는 네. 분야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네. 것이 되는 게 책 읽기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네.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게 저는 네. 책 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책 읽기가 왜 필요할까요? 이 굉장히 쉬운 질문이기도 한데 막상 대답하려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저 손미란 선생님부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학생들한테 책 읽기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제 우리 그 부모님들은 자녀가 책을 읽도록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이 책을 많이 읽었느냐 하면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안 읽었어도 지금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도 책을 읽으라고 부모님들, 학교 선생님들, 또 대학에 가면은 또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요 내지는 하여튼 계속 권하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우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 또한 주입된 사고방식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우선은 공부 잘하려면 책 읽어야지, 책 많이 읽어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우선은 단순하게 접근을 한다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 공부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어야지만이 학생들이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막상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부모님들,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모님들도 책을 읽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한 번은 학생들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학부모님께 한 번은 책을 그 아이에게 읽으라고 했을 때 부모님은 뭐 하고 계신가요? 라고 저는 물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네. 빨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사실 그러면서도 TV를 틀어놓고 있진 않으셨을까? 네. 물론 일은 하고 계셨겠지만 네. 그렇다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네. 부모님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본인에게 하라고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즐거움, 어떤 무언가가 같이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꼭 그게 학생들이 봤을 때 공부다라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네가 이걸 하는 동안에는 나는 네가 뭘 하는 것만큼의 무언가 나도 너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거를 같이 공유하자라거나 네.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선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배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스스로가 이 책 읽기가 왜 중요한지를 우선 깨달을 필요가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네. 그게 책으로서가 아닐지라도. 네. 네. 사실 독서가 인류에게 미치는 유익은 사실 뭐 말할 필요가 없고 그 유익함을 알기 때문에 아마 부모나 교사들이나 또 사회가 독서를 권장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그 유용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한 몇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도구적 측면이라고 해야 할까요? 책을 읽다 보면 읽기 능력이 향상되고 그러면 사고력이나 뭐 어떤 이해력이 향상이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뭐 학습 능력이라든지 업무 능력 같은 것들이 향상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책이 주는 어떤 간접 경험 이런 것 때문에 판단력 같은 것들이 높아질 수 있고 의사결정 뭐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또 책을 읽으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것보다 더 좀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책이 지닌 가치적인 측면이 가지는 유용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 대해서도 또 성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런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좀 하다 보면 결국 좀 더 나은 세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독서가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나 사회가 자꾸 독서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지희 선생님.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네. 그 직업은 손톱 네일 관리해 주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조금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이혼을 하셨는데 예. 그때 자기를 붙든 게 이제 주변 사람들보다는 책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그 힘든 시기를 어쨌든 그 책을 그 도피처 거기서 자기 놀 수 있고 그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에 잠깐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짧게나마 책을 읽으면서 자기를 보듬을 수 있었다 하는데 저는 인생 전반에 있어서 그 독서라는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분이 저한테 또 상담을 이제 오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이제 그 딸을 기르세요. 근데 그 딸이 그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직업을 안 갖겠다 선언을 하고 문예창작학과로 이제 편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작가가 되겠다는데 어떠겠습니까?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이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그런 슬픔이나 기억을 그 책을 읽음으로써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봄으로써 사고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고 네. 또 한편으로 자기의 그런 슬픔을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심리적 치유 도구를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전반적인 인생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시오 하고 네.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처럼 책은 그 인생 전반에 있어서 그런 심리 치유적인 기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독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 세속적인 욕심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믿음들이 실제적으로 사회 현상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독서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네. 빌 게이츠가 컴퓨터의 황제의 세계의 갑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토대는 독서라고 자신이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처럼 독서를 하면 뭔가 잘 살 수 있고 네. 출세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믿음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를 강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는 아주 수준 높은 사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독서는 글을 읽는 행위이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비교하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고 종합하기도 하고 나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지심리학에서 이런 과정들은 아주 수준 높은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하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독서할 때 뇌의 가장 많은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독서는 어려운 활동입니다. 또한 반대로 독서는 뇌를 갈고 닦는 활동이기도 하죠. 네. 우리가 독서할 때 뇌를 잘 들여다보면은 독서의 다양한 부분 중에 전두엽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데 네. 이 전두엽 부분이 사람들의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뇌를 갈고 닦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마 근본적인 이유가 학부모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회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한 필요한 요소로서 독서를 강조하지 않고 있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강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전두엽이 좀 발달해서 이게 좀 빌 게이츠처럼 출세를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틀렸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사람마다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네. 분은 지식을 위해서, 네. 어떤 사람은 휴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네. 다양한 목적이 있고 이 다양한 목적에 따라 독서는 목적적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그 목적이 현실적인 것이라 해도 독서는 가치 있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고를 높일 수 있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인 이익과 결부되기도 하지만 또 보다 근본적인 독서의 이유와 결부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독서도 타당한 독서, 의미 있는 독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자녀분들이 있죠. 네. 그 애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국어도 시험 잘 칠 거고, 뭐 수능에서도 이게 응용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독서 많이 하면 수능도 잘 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수능이 요구하는 답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독서 과정에서 생각되는 사실은 잡생각이라든지 공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많은 학생들은 수능 문제를 잘 맞출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한 뭐 어느 정도의 관계는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위치 지어진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데 그 책을 읽어야 하는 그 목적을 이제 그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수능 잘 치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라고
라고 이제 이해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이런 질문들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좀 아직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책 읽기가 고차원적인 어떤 능력을 고하는 네. 건 아주 맞고 네. 그리고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행위인 것도 맞고요. 네. 전부 다 저도 전부 다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방금 전에 질문하셨던 부분들 중에 한 가지 중에 네.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책을 많이 읽으면은 혹시나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그게 출세하고 직결된다라는 거는 당장 공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능 잘 칠 수 있지 네. 않을까. 적어도 언어 영역 잘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막상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학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당장 지금 책 많이 읽는다고 언어 영역 잘 치는 거 아니더라라는 걸 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결국에는 고등학교 들어간 이후부터는 책 읽기를 오히려 방해하는 건 학부모님들인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이 글 읽기의 이유를 너무 과도하게 저는 큰 이상적인 것을 잡아서 네. 학생들에게 말하고 부모님 스스로도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교양적인 그리고 사고력의 증진을 위한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 어떤 거를 생각해도 좀 더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출세를 위한 독서, 또 입시를 위한 독서, 그리고 뭐 자기 치유를 하기 위한 독서 그런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고 네. 그 고차원적인 사고력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좋은 점수도 얻고 사회적으로 출세도 하고 네.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독서를 A, B, C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네. 오히려 독서를 하도록 자녀를 방해하고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교과서도 펴보고 그 이제 학교에서 받아온 그 관련된 이렇게 프린트도 펴보는데 국어교과서에 한용운 시인 시 네. 그리고 양기자 선생님, 박완서 선생님 네. 글이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스필은 전문 있고 이렇게 실려 있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네. 비록 입시를 위해 예시문으로 공부를 하지만 그럼으로써 이렇게 그 시를 접할 때 네. 또 그 영어에서는 또 영시를 접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접할 때, 아, 이 영시는 내가 내 작품에서라도 한번 발췌해서 이렇게 밝히고 한 번이라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비록 입시를 위하여, 논술을 위하여 접하지만 그렇게라도 이렇게 접하는 게 이렇게 참 네. 학생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근데 선생님 저는 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국어 교과서나 이런 데 실려 있는 글들 정말 좋은 글들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저는 문제는 그 학생들이 나중에 정말로 두꺼운 책 한 권 한번 읽어볼래라고 했을 때 그거를 처음에 읽을게요 라고 바로 이렇게 딱 즉답을 하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 번쯤은 단 한 학기 내내 한 권 제대로 읽기를 하는 것도 저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명제 읽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통독이에요. 전체 다 읽기. 네. 그러니까는 부분 읽기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학기 동안 단 2권을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희가 5권까지도 선정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점점 줄여져 가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바빠요. 그래서 이 한 권 제대로 읽기가 너무나 힘든데 한 권 전체를 다 읽지 않으면 수업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생각지 못한 부분을 제가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소설을 예를 들어서 한 권을 다 읽었다. 멋진 신세계를 읽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부분에서 주인공이 뭘 어떻게 말했어? 라고 이렇게 말했나요? 라고 묻거나 이러면 하면 학생들이 전체 줄거리만 이해하고 온 학생은 절대 대답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전체를 그냥 흥미로라도 읽고 온 학생은 그때 이때는 주인공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얘기를 했었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그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 다음에 한 권 다 읽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는 2권짜리 가는 것도 읽을 수 있고 3권짜리 있는 책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짧은 글들, 발췌된 글들 모두 다가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짧은 글도 의미가 있고 긴 글도 의미가 있고 네.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아이들이 재미있어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전문가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감수성을 잘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네. 한용운의 시, 다양한 좋은 작품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시를 통해서 깊은
뭐 동감을 얻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교과서를 좀 만들 때 네. 아이들이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좀 많이 담아두는 게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존윤의 시조가 있습니다. 네.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네. 일지춘심을 자기 위해 하려면은 땡땡땡 이런 이야기인데 과연 그 시조를 배우면서 아이들이 성인이 겪게 되는 그 어떤 유격적인 그 욕망 이런 것들을 얼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아이들의 삶을 반영한 작품이라기보다는 어른의 삶을 반영했기 때문에 작품과 아이들의 연결고리를 좀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과서를 배우면 배울수록 짧은 글을 배우면 배울수록 긴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책에서 더 멀어지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독서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독서를 방해하는 것들을 조금씩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기존의 독서 교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법률에 명시된 건 아니지만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독서 지도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인문학 협동조합에서 또는 이제 대학에서 네. 이제 그 시민들 또 이제 어린 자녀들 대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독서 암묵적인 독서 교육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자유스럽게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윤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지금의 시대는 이제 인터넷 시대고 많은 사람들이 네. 인터넷에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저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것이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모바일의 참여를 통해서 어떤 재미를 얻게 되거든요. 반대로 책을 사람들이 읽지 않는 이유는 재미없어서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책이 아주 재밌어 하지만 성장하면서 책에 덜 관심을 갖게 되는 책보다는 다른 환경적인 요소들이 아이들의 삶에 재미를 부여해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책을 재미있게 읽히게 하는 이런 쪽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연구도 하고 해야 되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을 이해를 잘 못해서 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글을 읽게 치는 수준만 되면은 책을 읽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은 책 읽기는 아주 고차원적인 사고 수단이기 때문에 엄청난 인지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잘 읽지 않고 그로 인해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은 책 읽기 자체에 어려움이 있죠. 네. 그런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것 또한 책을 재미있게 읽게 하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독서 교육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요. 이게 정말 과도하게 이 독서 교육이 될 때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네. 저희가 저희 아이 어릴 때였는데요. 그 주변에 아이 친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독서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책을 매우 어려운 초등학생이 읽을 수 없는 네. 서울대 목록 고전 목록 네.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선생님이 날마다 이제 퀴즈를 내서 네. 틀리면 이거 정말 어디를 신체 부위 특정 부위를 맞는다든지 뭐 아.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친구가 너무 책 읽기를 두려워하고 책을 네. 거부해서 네. 저희 아이와 함께 이렇게 책 읽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과도한 독서 교육이나 독서 지도는 오히려 아이가 책을 가깝게 하는데 방해된다고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 읽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왜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SNS라거나 영상물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방해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아마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그 지금 아이들이 TV라거나 영상물을 뭐 SNS로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뭘 계속 이렇게 접하고 있는 그것 또한 하나의 읽기로서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도 이렇게 명저 읽기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뭐 독서토라는 수업을 하든지 아니면 저는 문학과 영화라는 수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수업들을 통해서 항상 저는 깨닫게 되는 게 오히려 영화를 통해서 책을 읽고 싶다라고 느끼게 되는 학생들이 다수가 네.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말은 이 영상물이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은 읽기
과정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지어져서 학생들이 우리가 원하는 게 결국에는 종이로 만들어진 책을 읽기를 원하는 거라면 그것과 접목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교수자로서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네, 저는 네, 네. 생각을 해요. 예, 네. 저도 네. 이제 대학에서 읽기 네. 강의를 할 때 네. 특히 이제 문학 같은 거 접근할 때도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뭐 러시아 문학이라든지 뭐 네. 섹스피어라든지 이런 것도 읽을 때 사실은 학생들이 그걸 읽기 훈련이 잘 안 된 학생들은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네. 있어요. 뭐 러시아 문학에서 사람 이름 막 굉장히 많거든요. 네. 복잡해서 네. 누가 누구지 모르고 막 이럴 때가 네. 많아요. 네. 그럴 때 그것과 관련된 영어 한 작품들을 먼저 특정 장면들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독서 전 활동을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그 책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접근할 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이라든지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독서에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네. 독서로 근접해가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김지혜 선생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네. 아까 선생님께서 고전 목록이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어렵다고 네. 생각하시는데 그 고전 목록 심지어 저도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추리소설 작가 협회에서 매해년 그 일반인들 모시고 이제 여름 추리소설 그 학교를 열어서 세미나를 하는데 네. 그때마다 회장님이 꼭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네. 학생들에게 추리소설, 탐정소설을 읽히도록 하여라. 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성적인 사고를 통하여 추리를 통하여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다 보면 머리가 명석해진다. 네. 이성적인 사고력을 길러준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는 추리소설을 읽게 되면 사회 정의 구현, 이제 그런 대주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의감이 그 발달하게 되고 학생들이 또 세 번째로 사회 문제에 눈을 돌리게 돼서 그 자기의 그 인생을 사회 문제와 관련지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통찰력을 길러준다 이렇게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1841년 그 에드가 앨런 포의 모르그가의 살인 사건 이후로 추리 소설이 발달되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추천 도서 목록에 셜록 홈즈나 네. 에가서 크리스티 아니면 엘러리킨 시리즈도 포함되면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또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은 재미있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폭넓은 독서가 권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추리 소설 작가도 그 노벨 문학상에 근접한 작가들이 있거든요. 뭐 SF 작가 중에서도 있고 무슨 하드보일드 작가 중에서도 있고 다양하시면 좋겠죠. 네. 선생님. 그러니까 고전 목록에 사실 추리 소설 들어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잘 없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 정말 설록 홈즈 이런 거 많이 보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상상하면서 이렇게 자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고전의 문제도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특정 분야 의 것들은 뭐 배제하고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고전 시리즈 네. 목록이 정해져 있다는 게 굉장히 네. 문제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고전할 때 이 전자가 사전할 때 전자하고 똑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책 위에 책상 위에 두고 계속 이렇게 자주 읽는 책이 사전이듯이 고전 또한 이렇게 두고 읽으면서 편히 뜰쳐볼 수 있는 그런 책이 고전이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특정 그 출판사에서 시리즈 무슨 미님사 시리즈 무슨 시리즈에서 시리즈별로 이렇게 고전을 찍어내고 이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전 목록도 제국주의적인 시각이 네,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 네네. 서양 위주의 철학서적, 뭐 네네. 역사서적, 문학서적 재미없고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꼭 읽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국 문학 같은 경우에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고전 흔히 말하는 정전이라고 하죠. 그 네. 목록을 만들 때는 사실 어떤 그 출판이라든지 그 문단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특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네. 자본을 가진 세력들이 사실 그 정전의 구성에 굉장히 첨예하게 관여를 합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진 정정 목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고려하고 재검토돼서 다시 이렇게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명저 읽기라고 네. 하는 네, 수업을 하고 궁금해요. 있으니까 네. 갑자기 이제 드릴 말씀이 막 생각이 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수업명을 지을 때도 이게 사실은 고전 읽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결국엔 명저 읽기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고전이라고 하는 이 네임이 가지고 있는 이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좀 선입견
네. 일종의 그런 것들을 조금 탈피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고전이라고 했을 때에 아까 전에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자의 뜻을 또 생각을 한다면 네. 오래된 책만이 고자. 네. 예,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까지 오래된 책을 굳이 계속 읽어야 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그 고전이라고 했을 때의 보가 그냥 오래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또다시 읽어도 새로운 뜻을 가질 수 있는 현대적 재해석, 네. 현재적 재해석이 가능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절하고 선정을 이렇게 이름을 해놓고 선정을 또 할 때에도 굳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이제 고전이다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그런 책들뿐만 아니라 조금은 근래에 나온 책들도 네. 왜 보통 뭐 바로 작년에 나왔고 이런 건 안 되지만 20-30년 전에 나왔던 책들도 충분히 이제 명저가 되고 고전이 네.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책들도 좀 더 다양하게 놓고 그래서 필독서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요즘은 대학들마다 다 따로 뽑아요. 그래서 그 학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어떤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필독서가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조금은 이제 탈피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무조건 오래되고 어쨌든 의미 있는 책만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은 학생들에게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추리소설 얘기 나왔었는데 생각해보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리소설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명저나 고전 그런 건 있어요. 이래 예. 리스트에 사실 잘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판타지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해리포터라거나 네, 네. 네, 뭐 톨킨의 작품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곧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아까 전에 그 고전이나 명저에 대한 부분은 한계를 분명히 인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네.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 그 추리소설 작가분이 나오셔갖고 추리소설을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아닌데요. 네. 고전 목록에 보면은 무슨 아주 유명한 생물학책, 동물학책도 없고 뭐 음악책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영화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그 무슨 철학서적 위주, 아주 그 뭐 그리스의 문학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이제 중국의 그 중국 사상책, 뭐 사서라든가 이 꼭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제 보긴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돼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고, 그 이제 아까 모바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모바일 시대 SNS에서 책 읽기를 인정을 이제 하긴 해야 되고요. 하는 게 맞겠죠. 그 트렌드니까. 근데 그게 어떤 그 문제점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그 작품을 쓰시면은 그 요새는 이제 모바일에도 그 작품이 게재되죠. 네, 당연히 올라요. 근데 그 예. 반응들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습니까? 많이 봅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추리 작가들이 굉장히 그 소설을 모바일로 연재를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렇게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로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 장르의 속성상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단서나 복선을 다시 보기 위해 돌아가야 돼요. 네. 근데 모바일로 보면 회차별로 보기 때문에 귀찮습니다. 이렇게 아. 휙휙 넘기기 때문에 네. 다시 돌아가는 걸 귀찮아하다 보니까 이게 친근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네. 추리소는 어쨌든 이렇게 코박고 반응,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사고를 오랫동안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모바일은 아무래도 웹툰처럼 이렇게 넘겨다 보니까 장르적인 속성이 일단 어울리지가 않아서 잘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그런 매체나 통해서라도 그 독서의 방법은 다양하게 향유가 되어야 되고 또 좀 약간 의아한 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봄날의 바다라는 책이 나왔는데 네. 그게 이제 3세까지 나오고 더 이상 종이책은 찍지 않았지만 인쇄는 오히려 전자북 쪽에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면 꾸준히 사시는 분이 책에서는 이제 좀 더 젊은 독자층으로 옮겨가면 이제는 전자북으로 또 사시기 때문에 네.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북과 종이책은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예. 그런 점도 있는데요. 그 모바일 소설을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무슨 로맨스, 예, 무협, 맞아요. 판타지 판타지. 이런 무협. 작품들 위주로 돼 있어서 모바일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진짜 좀 명저 같은 거, 약간 긴 명저 같은 거는 아예 못 읽게 되는 것 아닌가. 뭐
읽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지만은 그런 것을 읽기가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그 추리 독자도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막 명절을 또 이렇게 읽고 막 이러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모바일은 모바일 독자들이 또 따로 있고 명전은 또 입시나 이런 논술 때문에 읽는 분들이 따로 있고 조금 약간 분리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실은 현대 인류가 가장 문자를 많이 들여다보는 인류라고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SNS, 블로그 이런 모든 인터넷 매체가 다 문자, 또 기사,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 신문을 통해 접했던 문자보다는 지금 이 핸드폰, 이 작은 핸드폰을 통해서 접하는 문자나 글이 더 많대요. 그 정보량이. 그렇기 때문에 또 바빠서 책이라는 그 특정 매체에 집중되진 않지만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읽기를 통해서 그 독해력을 늘리고 정서를 함양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에서 통용되는 이제 장르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우리 독서 교육상 그 모바일 독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독서 환경이 급속도로 테크놀로지화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독서 연구자들은 이제 단일 매체 시대에서 다중 매체 시대로 옮겨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대를 거역하기 힘들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좀 반영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책을 읽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매체에서 읽는 게 아직 불편합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가 오랫동안 단일 텍스트인 책을 읽는 독서 방법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인 이 모바일에 덜 적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술적인 문제는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이 현상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는 독서의 가장 좋은 친구가 이야기하기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혼자 있는 행위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통해서 지평을 넓힐 수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 SNS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집사람이 이제 동네 주부들과 독서 토론회에 가서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날인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책을 읽고 독서 토론 많이 하거든요. SNS.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들이 단일 매체에서 다중 매체로 넘어가면서 독서 교육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부분들이 많이 있다. 다만 이제 새로운 독서 환경에 맞는 독서 방법, 또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더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저는 이북은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즘 이북이 점점 이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제성적인 부분에서 편리성적인 부분에서 시장이 커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도대체 이 이북을 처음에는 저는 왜 살까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경험 삼아 혹시나 해서 사실은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좋은 점이 딴 게 아니라 우선 글을 읽을 수 없는 분들은 들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모두 다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북 자체가요. 읽어주는 기능이 있고 빠르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듣듯이 책을 들으면서 길을 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방면에서는 특히 이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넓어져도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이 시장 책이 이 종이 책 시장이 저는 좁아질 거라고 절대 생각은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북이 가지는 장점은 대신 언제든지 결국에는 시스템이 오류가 나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장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에 들면 이북 한번 사보고 다음에 종이책을 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렴하게 나온다라는 것은 또 잘 팔리는 책들이 거의 대부분 이북이 나와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이북이라고 하는 게 꼭 단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요즘은 저는 어떤 서점이든 다 온라인 들어가서 계속 책 새로 나오는 걸 많이 보는 편인데 보면 이북이 같이 나오는 책들이 호응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북을 한번 보고 마음에 들면 책을 사겠다라고 하는 독자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방해를 한다, 또 이익을 준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이북도 이북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또 독서 교육법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그 진정한 독서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책을 일단 읽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무엇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 우리 윤준치 교수님, 이렇게 연령별로 독서 지도 방법이 뭐 다른 게 좋습니까? 다릅니까? 이제 연령별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저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독서법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독서 영역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많이 권해요. 책을 읽지 못하는 독자들, 어린 독자들에게는 책을 읽어주어라. 네. 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독서 행위가 될 수 있고 네. 문자 언어를 습득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나면 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건 아주 중요한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부모가 얼마나 많이 책을 읽어준 시간의 양과 그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국어 성적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책을 함께 읽음으로써 책을 아이에게 읽어줌으로써 얻는 효과가 너무 많으니까 책을 읽지 못하는 아이를 위한 독서는 책을 읽어주어라 라고 네.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책을 조금씩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한 책 읽기가 또 있습니다. 같이 네. 읽어라. 네. 또 부모와 학생과 한 줄 한 줄 읽어도 되고 두 줄씩 읽어도 되고 한 문단씩 읽어도 되고 네. 다양한 방법 통해서 네. 책을 가지고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책을 읽다가 질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책을 매개로 해서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네.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함께 읽어라. 네. 근데 책을 스스로 혼자 읽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책을 읽을 기회를 주어라. 네. 시간이 없어서 많이 읽지 못하거든요. 네. 많은 부모들이 책을 읽으면 빌 게이츠가 되고 출세도 할 수 있고 네.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계시면은 네. 책을 읽을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고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세속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네. 보다 근본적인 좋은 것들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의 방법, 읽어주어라, 함께 읽어라, 읽을 시간을 주어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뭐 책 읽어서 돈도 벌어야죠. 그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도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좋습니다. 말이 있던 예.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읽어주면 좋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집사람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저희 네. 집사람이 저도 읽어주는 책을 즐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독서의 전통을 고려해 봤을 때 소리 없는 독서는 아주 최근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일설에는 네. 포르노그래피가 발달하면서 네. 같이 읽기 힘든 네. 그 상황이 왔기 때문에 독서가 이제 음독에서 묵독의 시대로 갔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독서 교육, 독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음독으로의 전환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독서의 좋은 친구는 글쓰기, 또 읽어주기, 예. 네. 뭐 이런 것들과 같이 가면은 뭐 혼자 가는 것보다 외롭지 않고 멀리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음성 독서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나면은 네. 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부인한테 시를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또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5살짜리 아이한테 이제 책을 읽어줬더니 그 5살짜리 아이는 이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꾸준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뱃속에 있는 둘째가 그 책을 많이 이제 들었다. 태어나자마자 몇 살 지나더니만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 맞습니다. 얘기입니까? 예, 예. 네. 어린 시절에 책을 읽는 경험들은 대단히 소중하고 네. 또 부모님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독, 낭독을 통해서 독서도 하지만 네.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독서 방법이 낭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뭐 주변 분들에게, 아이들에게, 부인에게, 남편에게 그런 책을 읽어주는 기회를 갖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책을 읽는다는 거는 좀 즐거움을 주는 행위거든요. 네. 특히 어릴 때 책을 통해서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커서도 이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릴 때 부모가 읽어주는 책 그리고 굳이 책을 안 읽어줘도 책을 매개로 이렇게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은 후에
뭐 몸놀이를 한다든지 몸놀이 하면서 책을 가지고 논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고 나서 아이 손을 잡고 산책하면서 그때 아까 읽었던 그 책에서 그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갈 때 네. 아이가 책과 관한 그 흥미 그리고 좋은 추억들 그것들이 나중에 정말 대학 와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요. 정말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요즘 아이들은 대학생들은 그런 추억이 별로 없어서 네. 책 읽기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대학생들은 어떤가요? 이제 10년 동안 강의를 하셨으니까 그 고등학교 학생 때까지는 책을 많이 못 읽었지 않습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읽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3년 동안에는 책을 잘 못 읽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명저 읽기 강의를 듣습니다. 이제 필수, 교양 필수죠? 네네. 그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 지도를 하시나요? 정말로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필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두 다가 듣는 거기 때문에 네. 보통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수업 하나에 뭐 독서 토론이라거나 이런 경우는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수업이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들어오고 제가 본인이 원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호응도도 조금 좀 더 빨리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이 글쓰기와 병행되어 있다라는 것도 학생들에게 부담인데 네. 읽는 것도 몇 권이나 읽어라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부담인 학생들이 생각보다 다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읽는 작업을 한 번도 하지 않다가 네. 글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으면서라고 하는 네. 불만이 네,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차원적인 읽기와 고차원적인 쓰기를 병행하라니 거기다가 중간중간 토론도 하라고 하니 스피치도 안 된다 그러고 네. 다 힘들어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과정이 몇 주가 사실 걸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읽기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읽어야 할까? 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책을 읽는 과정을 네. 이제 시간을 두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주체적으로 읽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1학년 초반에는 사실 힘들다라고 보는 경우가 사실은 좀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사실 주체적 읽기가 되려면 스스로 책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주어져 있는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읽고 싶은 어떤 흥미가 있는 책이 아닌 경우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또 읽고 싶은 마음이 또 뚝 떨어지게 되는 네.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이 호응도가 사실은 조금 천차만별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항상 느끼는 것은 끝나고 나면 내가 언제 이 책을 한번 읽어봤겠는가 네. 그리고 내가 언제 이 책을 통해서 이거를 전체를 다 읽고 고민을 한번 해봤겠는가라고 네. 다들은 깨달아요. 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다른 책을 그래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하는 자신감은 분명히 가지고 네. 가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고려를 한다면 이제 조금 더 주체적인 읽기가 가능하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스스로 책을 네. 선정하고 네. 스스로 그거를 읽는 방법을 어느 정도 고민해서 그거를 어떻게 내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소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많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고 혼자서 일기 쓰고 그냥 탁 덮어두려고 읽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좀 더 이제 배우는 어떻게 보면 좀 실습하는 이제 이런 과정이 아닌가 1학년들을 위주로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2학기 때도 강의를 하시죠? 네네네. 도서 목록 결정하셨나요? 저희가 지금은 도서 목록이 책의 이제 명저 읽기가 이제 계열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예를 들면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본인의 전공 영역과 그리고 네. 흥미와 조금은 맞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있는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이런 뭐 사서 얘기 나오셨는데 네. 사기열전 네. 이 한 권이 이제 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다른 것들도 같이 좀 직결해서 읽을 수 있도록 네.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명저 읽기를 좀 계열을 나눈 이유가 예를 들면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엔트로피라거나 네. 이기적 유전자라거나 아, 그리고 네.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베토벤 회생이라거나 네. 이제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고전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할 수 있는 텍스트들을 선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학생들이 아무래도 본인
관점을 조금 더 많이 살릴 수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렇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좀 다른 관점에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1학년들 주로 이제 교양 필수로 네. 책 읽기 수업을 할 때요. 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가지고 네. 수업을 했는데 거기에는 전공별로 모두 다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게 네. 됐습니다. 사실 19세기 프랑스 사람 토크빌의 눈으로 본 미국의 민주주의를 다룬 책인데 그게 사실 얼마나 읽기 싫겠습니까, 학생들이. 네. 그런데 그때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미국의 대선을 앞둔 시점 네.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의 국정농단 사건이 이제 터진 그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토크빌의 그 책들 일단 고전의 반열에 오른 그 책들을 다양한 한국 현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시점하고 연결시킬 때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적극적으로 읽은 네.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1년에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딱 맞들어지면서 학생들이 그 수업을 하고 나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바뀐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열별 글쓰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가 어떤 읽을 만한 가치, 즉 고전이지만 현재적으로 항상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은 네. 같이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네. 학생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이렇게 또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렇습니다. 그 네. 계열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아예 다르게만 읽는 것은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올더스 헉슬리 머스틴 시세기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계열에서도 읽고 그리고 이공 계열에서도 읽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서로가 얼마든지 복합적으로 같이 이제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라거나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사기열전 얘기한 것처럼 이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아주 오래된 그 사마천의 그런 그 책이 얘기가 지금 당장 나한테 이게 우리가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읽어보면 지금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토론이나 글쓰기는 거의 대부분 현재의 이야기, 그렇죠. 현재적 가치를 네네. 찾는 것으로 넘어가게 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네. 있고 그래서 그게 더 또 관련되어서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우리가 고전 얘기하면 농담 삼아 고전을 읽다가 고전에서 고전에서 멀게 되는 거. 또 자기들은 어른들은 안 읽으면서 애들은 읽어야 된다고 하는 뭐 이런 농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저는 고전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렵더라도 뭐 비근한 예로 1929년 이제 시카고 대학의 총장인 로버트 허친스가 이제 네. 시카고 대학에 부임하면서 시카고 플랜이라고 하는 교육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당시만 해도 시카고 대학이 하버드나 이쪽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 비해서 뭐 2류, 3류 대학이었던 대학들이 허친스의 그 시카고 플랜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고전 100선을 읽히고 네. 그 이후로 한 8, 90년 동안 노벨상을 80여 명을 배출했다는 네. 것을 보면은 네. 고전 읽기는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네. 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고전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 토대들을 마련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어려운 책이지만 현실적인 그 연결고리를 만들면 아이들에게 더 네. 쉽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비교 또 다른 사례로 저희 딸내미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사실 시간에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네.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런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죠. 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도서관에 가보니까 만화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구의 자본주의 정신이 어떻게 청교도 정신에서 나왔는지 네.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만화책을 발견을 하고서 아이에게 줬더니 아이들도 재미있게 읽고 네. 저도 재미있게 읽고 고전은 반드시 읽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읽으면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 사다리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네, 그게 독서 교육이 해야 될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들은 책에 흥미가 없는 사람도 책 자체에는 흥미가 없지만 책을 둘러싼 것들이 또 흥미로우면 또 책으로 흥미에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 딸내미가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 딸내미를 야구장에 데려가는 방법으로서 이제 맛있는 걸 사주게 됐죠. 그래서 네. 맛있는 거를 사주고 야구장에 데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야구 선수들을 좋아하게 되고 또 야구 네. 선수들이 하는 그 경기를 좋아하게 되고 네. 이처럼 책 자체는 좋아하지 않지만 책 주변을 둘러싼 것들을 재미있게 해서 책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배지영 선생님은 지금 인문학 협동조합 그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네, 네. 그 인문학 강좌라든가 책 읽기 강좌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공공기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강사들이 초빙돼서 강의를 하시는 거죠. 네네. 네, 독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협동조합에서도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위탁해서 저희에게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달라는 그런 네.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한국출판문화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인문독서 아카데미 같은 겁니다. 네. 예, 여기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전국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원 네. 이런 데서 수행을 해서 네. 그 지역민들에게 인문 독서를 좀 집중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일상 속에서 정말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인문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지역과 밀착하는 그런 네. 주제로 저희들이 강의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네. 또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공공기관에서 인문독서 아카데미를 많이 하는데요. 이때 보면 주간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주부들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은 주로 이렇게 도서관을 좋아해서 책도 많이 읽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뭐 책 읽는 봉사단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책 읽기를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학생 아이들에게 돌아가서 이제 책 읽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네. 지도하면서 아,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저녁에 이제 인문독서 아카데미 강의가 있었는데 한 어머니께서 네. 아이를 데리고 와서 네. 같이 강의를 듣고 토론했을 때 그때 네.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아,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적극적으로 네. 하는 필요가 있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김지희 선생님은 이제 추리 소설을 쓰시게 되면은 이 관련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뭐 형사소송법부터 시작해서 많이 읽어야 돼요. 뭐 CSI 관련 예, 다 읽었어요. 예, 그런 것도 공부하시고 예. 또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공부 차원에서 읽으셔야 되고 또 뭐 책을 그 밖에도 많이 이제 읽으실 예, 예. 텐데 어떻게 개인적인 그 독서법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이제 개인적인 독서법이 요즘 좀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출판사에서 파악하기를 추리 소설이 나오면 마니아들 사는 사람이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파악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추리 소설이 히가시노 게이고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일반 독자들이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히가시노 게이고의 무슨 뭐 고독사에 관한 책을 읽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다른 고독사에 관한 책을 인문서적을 찾아보게 됩니다. 아. 그런 식으로 또 넓어집니다. 네. 더 나아가서 SNS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를 벗어나서 같이 얘기하고 싶어져요. 나중에는 오프라인으로. 네.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런 독서에 몇 번 참가를 했는데요. 제 네. 책이 아니라 이제 일반 타 작가 책에 참가했는데 그 경기도의 버티고 서점, 네. 또 대구에도 시인 보호 구역이라고 네, 또 서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독립 서점 있고요. 또 우리 추리 전문 책방 미스터리 유니온이 신촌에 네.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은평에도 또 이상한 나라의 그 헌책방 이런 독립 서점들이 있는데 네. 그런 공간에서 작가의 만남이나 독서 토론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저는 골목 책방 이런 그런 소규모 독립 서점들이 많아져서 대형 서점에서 파는 건 파는 것대로 독립 서점에서 또 독립 출판 파는 것대로 여러 그런 경로를 통하여서 책하고 독자들이 친해지게 되면 당연히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책을 읽는 나 자신은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될까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장편, 긴 것들 고전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헤로도터스의 역사란 책입니다. 네.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네. 아 그래서 힘들지만 고전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네. 깨닫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젊었을 때 읽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 후회를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한 편의 책보다는 긴 책들 10권, 20권 이런 책들이 저는 요새 많이 와 닿습니다. 네. 힘들지만 네. 가치를 찾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젊었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을 걸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패널들께서 내 인생의 책을 한 권 이렇게 꼽아주시면서 자녀들한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거를 사실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했지만 원래 한 가지에 빠지면 좀 깊이 빠지는 네. 스타일이라서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많이 영향받은 책들이 워낙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꼭 하나만 뽑아야 된다면 저는 조지 오웰의 1984를 꼽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읽는 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 번쯤은 가지게 되는 꿈인 소설가를 꿈꾸게 되고, 물론 지금도 놓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꿈이니까요. 네, 꿈은 꿈이로 남더라도 꿈이니까. 근데 1984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면 상상력이라고만 많이 한 가지로 꼭 뽑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1984를 읽고 나서 충격을 받았었어요. 어렸을 때. 그게 뭐냐면 꼭 픽션만이 소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팩트와 픽션이 결합이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상상력이 발휘될 수가 있고 더 좋은 책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책이 누군가에게 읽혔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저는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내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책이라서 이거를 꼽고 싶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예, 제가 독서교육 관련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스트반 반야이라고 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쓴 책인데 이 책은 글은 없고 그림으로만 돼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카메라의 줌의 원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글이 없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아이들도 읽을 수 있고 글을 아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책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특히 책은 불평하지 않는 좋은 친구입니다. 네, 김재선 선생님. 저는 지금은 작고 하셨는데 저희 그 영상시나리오 학과라고 추계예대 대학원 그 선생님이셨거든요. 신봉승 선생님이시라고 그 조선왕조 500년 역사 드라마를 80년대 이렇게 장장 10년 연재해서 집필하신 분인데 그분의 책 중에 사실은 다 좋아요. 근데 직원이라는 그 조선시대 선비들이 왕에게 목숨을 걸고 아뢰는 그런 직원을 다룬 그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신 선생님 그 책을 읽고 제가 어쩌면 역사 관련 그 작가가 된 거는 충분히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꼭 좋은 책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배지연 선생님.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읽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독보다는 내 인생의 책처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 권을 꾸준히 날마다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매일매일 읽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성경책인데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날마다 저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기 때문에 제 인생의 최고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책 읽기의 힘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도서관과 같은 사회 공공 부분에서 좀 더 책 읽는 분위기가 확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나 책 읽을 수 있는 여유가 마련되는 좀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평생 선발시험 준비만 합니다. 선발시험은 지원자들을 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또 평가의 수월성 때문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의 객관식 시험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자녀들은 정답 뽑기 능력을 키우는데 여념이 없고 부모가 되고 선생님이 되어서도 똑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사회 이 같은 교육 시스템, 선발 시스템은 책 읽기와 생각하기를 방해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시간까지 빼앗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는 자녀에게 책 읽히는 방법을 토론했습니다만 진정한 독서법은 교육제도 개선, 선발제도 개선의 그 열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